25년째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긴 세월 동안 별별 손님을 다 봤지만 그 여자를 처음 봤던 날의 느낌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다. 허름한 누더기 외투, 해진 운동화, 머리는 빗지도 않은 듯 엉켜 있었고 손등은 차갑고 푸석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앞에 내민 것은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아니라 금반지 하나요, 가장 저렴한 걸로. 처음에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정확히 20날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가게에 왔다. 그리고 올 때마다 똑같이 말했다. 금반지 하나요. 나는 처음으로 고객의 행동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금반지 가격은 싼 편이 아니다. 게다가 그녀의 상태는 도무지 사치를 누리는 사람 같지 않았다. 나는 이상했다. 불안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정말 몰랐다. 그녀가 왜 매일 금반지를 샀는지, 그 이유가 얼마나 처절하고 아름다운지. 일막 첫 번째 금반지. 그 여자가 처음 내 가게에 들어온 날은 2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찬바람이 몰아치던 오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너무 가벼워. 나는 그냥 동네 할머니가 온 줄 알았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멈춰버렸다. 여자는 말라 있었다. 굶은 사람 특유의 피부색, 손끝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무엇을 찾으세요? 그녀는 주변을 조심스레 둘러보다 가장 구석진 진열대를 바라봤다. 저기 제일 작은 금반지요. 아이 손가락에 들어갈 만한 걸로. 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 나는 손가락 크기를 물어볼까 하다가 입술을 깨물고 멈췄다. 그녀의 눈빛엔 대답하기 싫다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계산대 앞에서 그녀는 지갑을 꺼냈다. 지갑이 아니라 빨래 집게로 집어둔 구겨진 1000조각. 그 안에서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섞여 나왔다. 나는 말렸다. 손님, 금반지는 그렇게 싼 게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모았어요.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결국 가장 얇은 반지를 하나 골라 내밀었다. 그녀는 반지를 손에 올려놓더니 마치 성물을 받는 사람처럼 두 손으로 덮어 감싸 안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이상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저 여자는 왜 아이 반지를 산 걸까? 그리고 왜 저런 몰골을 하고 있을까? 그냥 가엾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그건 첫날뿐이었다. 문제는 그녀는 그 다음 날도 왔다는 거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 오후 3시 12분 문이 열렸다. 어제와 같은 속도로, 어제와 같은 걸음걸이로, 어제와 같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할머니가 들어왔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오셨네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진열대 맨 아래쪽 가장 작은 사이즈의 반지를 가리켰다. 그거 하나. 나는 당황해 물었다. 어제도 하나 드리지 않았나요? 그래도 오늘도 하나 필요해.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눈밑 어둠은 어제보다 더 짙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손주가 여러 명인가요?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묻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묻지 않는 게 좋아? 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반지를 포장해 드렸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과 구겨진 지폐를 꺼내 정확히 계산했다.
그리고 반지를 꼭 쥐며 말했다. 2명째네. 2명째? 의문은 점점 더 커졌다. 3일째, 4일째, 5일째.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셋째 날, 반지를 건네자. 할머니는 말했다. 셋. 넷째 날, 넷. 다섯째 날, 다섯. 나는 매일 숫자가 올라가는 걸 들으며 뱃속에서 뭔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도대체 무슨 숫자인가? 손주가 그렇게 많단 말인가? 왜 하나씩만 사는가? 왜 가장 작은 반지만 고집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손등의 상처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싸운 사람처럼. 금반지 17개째 되는 날, 반지가 17번째 팔린 날, 나는 결국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 며칠 사이에 너무 지쳐 보이셔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괜찮아. 내일도 올 거고, 그 다음 날도 올 거야. 왜요? 도대체 왜 매일? 그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내 말을 끊었다. 다 말해줄 순 없어. 하지만 곧 끝나. 나는 숨이 멎었다. 곧 끝나? 무슨 일이? 그날 밤 할머니의 흔들리는 눈빛이 계속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불안은 결국 공포가 되었다. 20일째. 할머니가 반지를 사간 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봤다. 끝없이 늘어나는 상처, 매일 온몸을 떨며 입장, 반지를 줄 때에 기도하듯 한 손짓,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숫자, 매일 구겨진 지폐와 동전, 곧 끝나라는 섬뜩한 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손에 묻은 검붉은 얼룩. 나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출동했다. 금은방에서 신고가 오면 보석 사기, 돈 세탁, 돈 한 푼 거래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찰은 내게 물었다. 어떤 분이신가요? 허름한 할머니인데 20일 동안 매일 금반지를 사갔습니다. 20일 동안 매일요? 네. 그리고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손등의 상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가 마르지도 않은 상태로 매일 와요. 경찰은 표정이 굳었다. 혹시 본인이 다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로 본인을 학대하는 듯 했어요. 경찰은 다시 물었다. 문제는 금반지죠? 혹시 되파는 걸 본 적은? 아니요. 반지를 사서 꼭 손에 쥔 채로 바로 가버립니다. 경찰 둘은 눈을 마주쳤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과 함께 기다리다. 우리는 다음 날 할머니가 오기를 기다렸다. 정확히 오후 3시 12분 문이 열렸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고 옷도 더 해져 있었다. 반지를 고르려는 순간 경찰이 조심스레 다가섰다. 할머니,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움찔했다. 손을 등 뒤로 숨기며 뒤로 물러났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경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압니다. 그저 안전을 위해 여쭤보는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전.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거의 다 했어. 다 했어? 그 말은 또다시 섬뜩했다. 경찰은 매우 신중하게 말했다. 할머니, 왜 매일 금반지를 사시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금반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건 아이들을 위해서야. 경찰과 나는 동시에 눈이 흔들렸다. 아이들이요?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래, 내 아이들. 23명. 순간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23명?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경찰은 즉시 판단했다. 할머니, 집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뭐. 이제 보여줄 때가 됐으니까.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다. 할머니의 집은 상상 이상으로 낡아 있었다. 허물어진 벽, 빛바랜 대문, 깨진 창문. 가까이 갈수록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퍼져나왔다. 할머니는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가 아이들이 있는 곳이야. 문 안에서 나는 말문이 막히는 장면을 보게 된다. 할머니의 집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집 안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곰팡이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벽 전체를 가득 메운 수십 개의 작은 액자들이었다. 액자 속에는 갓난아이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웃는 표정, 울고 있는 표정, 아직 눈만 간신히 뜬 모습. 사진마다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I 1별, -I 2 하람, -I 3 미나. 나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경찰도 숨을 삼켰다. 할머니, 이 아이들은 누구죠? 할머니는 액자들을 쓰다듬듯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이들이지. 하나도 빠짐없이. 경찰이 다시 물었다. 이 아이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이 집에 사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젠 없어. 그 말에 집안에 팽팽한 정적이 걸렸다. 할머니는 벽 쪽으로 걸어가 작게 흔들리는 십자가 하나를 가만히 바로 세웠다. 이 아이들은 모두 떠났어. 저 아이들은 제가 돌봤던 죽은 아이들이에요. 경찰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끝을 응시하며 물었다. 떠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할머니는 미소도 울음도 아닌 어딘가 허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죽었다는 뜻이지. 나는 그 순간 다리가 잠깐 힘을 잃었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저 아이들은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시설에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몸이 약해서 오래 버티지 못한 아이들이었어. 나는 머리가 아득했다. 할머니가 그 아이들의 보호자였어요? 그렇지.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들도 많았거든. 할머니는 액자 하나를 가리켰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이였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4일째 되는 날 같고 저기 저 아이는 태어나고 닷새째. 그 옆 아이는 9일째. 경찰이 가쁜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그 말은 이 사진 속 아이들이 전부. 그래, 23명. 모두 다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간 아이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는 이유. 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았다. 나한텐 그 아이들이 다 내 새끼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누구도 이 아이들을 기억해주지 않았어. 부모도 세상도.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잊지 않기로 했지. 그 순간 나는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다. 할머니가 왜 매일 반지를 샀는지 퍼즐의 일부가 채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집의 안쪽 방에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여긴 사진만 있는 방이야. 진짜 아이들이 있는 방은 저기야.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들이 정갈하게 줄 맞춰 놓여 있었다. 각 상자 위엔 사진 속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천조각,
작은 털모자, 아기 손발 도장, 병원에서 준 인식표, 유품이라기엔 너무 작고 너무 가느다란 것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한테 남긴 흔적이야. 경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 방에는 온도가 없었고 바람이 없었고 기척이 없었지만 사랑만은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할머니, 반지는 왜 사시는 거죠? 그리고 왜 하루에 하나씩? 23개나? 할머니는 가장 귀했던 듯 작은 유품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미 반지가 12개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반지들은 입혀진 적이 없는 반지였다. 할머니는 말했다. 저 아이들은 한 번도 생일을 맞아보지 못했어. 선물도 축복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그녀는 반지를 조심스레 쓸어 넘겼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축복하려는 거야.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반지를 하나씩 사신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이마다 하나씩. 생일을 못 맞은 아이들에게 내가 반지를 선물해주고 싶었어. 그 말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을 남겼다. 경찰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하루에 하나씩인가요? 그러자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의 반전보다 더 깊고 무거운 진실을 말했다. 나는 매일 한 아이를 떠나보낸 날을 기억해. 할머니는 손등의 새빨간 상처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아이들은 내가 돌보던 중 떠났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떠난 날마다 하나씩 반지를 샀어. 나는 숨이 멎었다. 경찰도 굳어버렸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깊게 깨어 있었다. 오늘은 내가 19번째 아이를 잃은 날이야. 그래서 19번째 반지를 산 거고 모든 것이 이어졌다. 매일 하나씩 반지를 산 이유. 계속 증가한 숫자. 곧 끝나라는 말. 손등의 상처. 할머니는 자신이 젊은 시절 하루하루 잃어버린 아이들의 날짜를 지금까지 혼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잃은 아이는 총 23명이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반지는 23개가 필요해. 그 아이들 생일을 대신 채워주기 위해서.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경찰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반지를 든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이 아이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축복을 주고 싶었어.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세상 누구보다 오래된 슬픔을 담고 있었다. 금반지 23개의 의미가 드러난 순간 집 안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마치 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숨결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경찰은 메모를 멈췄고 나는 손끝까지 떨리며 서 있을 힘도 잃고 벽에 기대었다. 하지만 그 모든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고아였어. 할머니는 사진 벽 아래 작은 의자를 가져다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뒤 말없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나도 저 아이들처럼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졌어. 경찰과 나는 동시에 눈을 들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먼지를 털 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60년도 훨씬 전 이야기야. 당시엔 아이를 버린다는 게 죄책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지.
그녀는 가슴 앞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때 나는 병도 많고 몸도 약해서 수시로 위독해졌어. 할머니는 방바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에 있는 사진 속 아이들처럼 나도 병원에서 수많은 날을 보냈어. 나를 돌봐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 할머니의 눈빛이 사진 하나를 향했다. 사진 속 간호사는 흐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이 간호사였지. 할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치 그 간호사가 지금 저기 서 있는 것처럼 말했다. 매일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손발도 닦아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플 때는 밤새 곁에 앉아 있어줬어. 나는 묘하게 가슴이 아렸다. 그 사람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 아무도 찾지 않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내게 처음 생일 축하를 해준 것도 그 사람이고 내게 처음 선물을 준 것도 그 사람이야. 경찰이 조용히 물었다. 그 간호사는 지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오래전에 떠났겠지. 조용한 웃음이 났지만 그 웃음은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나처럼 살까봐 두려웠어. 할머니의 시선은 사진 속 아이들을 지나 작은 나무 상자들 쪽으로 움직였다. 내가 살아온 길은 어둡기서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힘들었어. 손끝이 떨렸다. 나처럼 세상에 버려진 채 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그냥 보내지 못했어. 누군가가 기억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정말로 사라져버리잖아. 그 말은 가슴을 뚫는 비수 같았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었던 건 정말 작은 것뿐이었어. 할머니는 큰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기 턱받이, 작은 속삭의 조각, 병원 인식표,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퇴원 시 보호자 없음. 할머니는 그 글자를 쓰다듬었다. 그 말은 결국 죽을 때도 혼자라는 뜻이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슴에 눌렀다. 나는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하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허공에서 부서지는 것처럼 약했다. 그 아이들이 떠날 때 나는 매번 내 손을 내밀었어. 할머니는 작은 상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들을 돌볼 당시 많은 엄마들은 끝까지 오지 않았어. 경찰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그 아이들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조차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떠날 뻔했어.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나는 그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길 바랐어.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 손을 끝까지 잡고 있었어.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들은 내 손을 잡고 떠났어. 할머니의 눈에서 공기처럼 투명한 눈물이 흘렀다. 그 작은 손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살아서는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나는 그 아이들이 떠나는 순간만큼은 엄마였어. 그 말에 내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서 반지를 산 거야. 할머니는 손바닥 위에서 반지 하나를 굴렸다.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생일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생일 선물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고,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본 적이 없는 아이도 많았지. 그녀는 반지를 꼭 쥐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떠난 날짜마다
하나씩 반지를 산 거야.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23개의 반지는 아이들이 떠난 날짜를 의미하는 건가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사실 나는 그 아이들 중 하나였어. 경찰과 나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저 아이들처럼 버려졌었지. 그래서 저 아이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25번 아이라고 적힌 숫자만 있었다. 하지만 사진은 비어 있었다. 경찰이 물었다. 여기 아이는 누구죠?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야.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졌다. 왜 반지를 그렇게 절실하게 샀는지, 왜 그 작은 상자들이 전부 소중했는지, 왜 아이들을 내 아이들이라 불렀는지, 왜 23개의 숫자에 집착했는지.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아이들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도 축복받고 싶었어. 그녀는 가장 작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듯 허공에 들어 보였다. 나는 한 번도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한 번도 누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 적이 없어. 그녀는 손끝으로 반지를 쓰다듬었다. 그래서 마지막 반지는 나를 위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솟았다. 경찰도 눈가를 훔쳤다. 할머니의 과거가 드러난 뒤 집안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성소 같았다. 나는 벽에 걸린 작은 액자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너무 작았다. 그리고 너무 빨리 사라졌다. 나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신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아이들 곁엔.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는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담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함께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나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그 말에 내 가슴이 뭉그러지는 듯 아려왔다. 어떻게 그렇게 혼자 견디셨습니까? 나는 할머니 쪽으로 한 발 다가섰다. 23명의 아이들이 떠나는 걸 다 혼자 지켜보셨다고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들은 내가 살아온 이유였어. 그리고 나도 그 아이들 중 하나였으니까. 그 말에 그동안 붙들고 있던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우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우냐고요? 어떻게 안 웁니까?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양손으로 눈을 가렸다. 금은방 사장이 할머니에게 내민 제안. 할머니가 방을 천천히 둘러본 뒤 말했다. 이제 23번째 반지만 사면 돼. 그럼 나는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왜 당신이 그걸? 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게를 운영한 27년 동안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행동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23명의 아이들에게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떨렸다. 할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주고 싶다면 그걸 도와드리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나는 말했다. 마지막 반지는 제가 드릴게요.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안 돼. 그건 내가 해야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까지 충분히 하셨습니다. 사장의 결단.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금반지 하나가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이 반지는 원래 어떤 어린아이의 첫 생일을 위해 제작했지만 그 아이 가족이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한 것이었다. 나는 그 반지를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이 반지는 23번째 아이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할머니는 양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누르려 애썼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하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는 누군가가 할머니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경찰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나 혼자였어.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십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다시 금은방을 찾았다. 이번에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 옷은 여전히 허름했지만 표정엔 희미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따뜻하게 말했다. 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 23번째 아이가 떠난 날이야. 나는 준비해둔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다. 여기 그 아이에게 드리는 반지입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 작은 금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반지는 그 어떤 금덩어리보다 훨씬 무겁게 보였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반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고마워. 그리고 반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계산대 앞에서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마지막 반지를 쥔 손을 떨며 말했다. 사장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마치 오래된 겨울 끝에 찾아온 따뜻한 봄 기운 같은 빛이 있었다. 나 이제 좀 놓아도 되겠지?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웃었다. 그럼 나도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네. 그 말이 너무 아파서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아, 엄마가 마지막 선물 가져간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며 햇빛이 할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오지 않았다. 몇 주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는 지역시설에 보호 조치되었으며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시설 직원은 할머니가 침대 옆에 작은 상자를 놓아두고 잠을 잔다고 했다. 그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평생 품고 살아온 아이들의 유품과 23번째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구겨진 종이 하나, 할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게 한편에 작은 유리 진열대를 만들어 반지 하나를 놓았다. 할머니에게 전해주지 못한 나를 위한 반지였다. 나는 그 반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당신도 누군가의 아이였습니다. 그 반지는 오늘도 조용히 빛나고 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